북한이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을 기념한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양절을 기점으로 도발 가능성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부영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최대 명절로 알려져 있는 태양절을 맞아서 대량의 무기들을 공개를 했는데 일단 내외부적으로 전략 군사력 과시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보고 있으면요, 그 소위 열병식인데 군 장비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는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0월 10일에 그 노동당 그 창건 그 기념해가지고 해서 이제 열병식을 했을 때는 그때 보면은 거의 장비들을 거의 주요한 장비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전차 나온 거에 2배 이상 정도가 나왔고요. 미사일도 뭐 다 나오고 장갑차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번에 딱 보고 있으면은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 필요한 것들만 딱딱 골라서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 보여준 것에 거의 한 절반 가깝게가 좀 새로운 무기 체계였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것들이 대부분 소위 말해서 전략군 소속의 그 장비였다라고 하는 점. 바로 이런 점에서 북한이 소위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핵의 완성, 그다음에 자신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그 핵 능력을 가져갈 수 있다, 혹은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입장을 이 열병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네, 예. 말씀처럼 2015년 열병식 때보다는 무기들의 다양하진 않지만 꼭 필요한 것만 보여주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핵 능력을 최대한으로 과시하려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이번 열병식은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그런 열병식이었다. 트럼프에게 보여주는 열병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양욱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 보면은 미사일과 방사포 정도만 보여준 겁니다. 네. 이번에 물론 탱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거기에 한두 개 섞인 거고 핵심은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중에서도 이번에 ICBM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 8개의 바퀴가 달린 그런 차량에 실린 그런 미사일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미사일들이 지금 이제 케이스만 보여줬기 때문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네. 그동안 우리가 봤던 K 그다음에 08이나 58이나 K14 같은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더 미사일 길이도 긴 이런 미사일을 보여주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이 능력이 있다. 북한을 공격한다면 북한도 반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에 보면 김정은이 굉장히 그 미소를 띠거나 또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황병서랄지 또는 박봉주랄지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외부에서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김정은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거기에 김정은은 굴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긴장 없이 지금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 이것들을 최대한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행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선 뉴스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을 보여드렸었는데 또 이제 주목이 됐던 부분이 앞서 이 숙청설이 돌았던 김원홍의 이 참석 모습이었는데 대장 계급을 달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력 투쟁의 그 일면을 보여준 것이고 예. 김정은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하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간 것 같고 어느 정도 필요성을 또 인정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그 김원홍의 어떤 약간의 김정은의 눈에 벗어나는 일탈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체제 공고화를 위해서는 옛사람을 좀 써야겠다 이런 차원에서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약간의 그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었을 때 김원홍이 또 근신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충성심도 확인하고 하는 그런 근신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열병식에 이렇게 그 주석단에 설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다시 가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사실은 그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위험에 처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고화되는 모습을 보는 일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네. 아마 그 김원홍의 이번 그런 그 등장하는 모습들 보면 그동안 와병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야유인 모습. 그렇습니다. 야이였고 예. 굉장히 그 얼굴도 그렇고 지금 김원홍 45년생인데 우리 나이로 73세입니다.
그동안 과거의 얼굴들을 보면 굉장히 건장하고 아주 얼굴이 팽팽한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아주 수척한 모습인데 그것이 아마 이제 그 노동 교화형을 받았달지 뭐 이런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상당히 뭔가 그 병을 치렀던 이런 상황에서 그런 현재 그 오랜만에 나타난 이런 식의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숙청에 이어서 와병 그런 가능성도 있다. 와병설의 가능성까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 분의 그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10시 10분부터 시작이 돼서 거의 3시간 가량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는데요. 그러니까 내부 결속도 다지고 여전히 굳건하다라는 걸 외부에 알림으로써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외부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굳건하다 이런 걸 좀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신형 무기와 관련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처음으로 공개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ICBM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보면은 사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고 하니 기존에 북한이 보여줬던 ICBM들 KN-08이나 KN-14 같은 것들은 사실 이제 이게 뭐 모컵이건 아니건 간에 그러니까 실제 미사일이건 아니면 모형이건 간에 외부에 이렇게 장착이 돼서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성능이 되겠다라는 것이 추정이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보면은 새로운 ICBM이라고 등장을 한 것이 보면 네. 사실은 ICBM이 아니라 ICBM의 발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보면은 그 트레일러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지만 이렇게 네. 저 트럭 위에 실은 형식이 있고요. 네. 근데 저 트럭은 뭐냐면은 북한이 중국에서 도입했던 6대의 트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럭들을 결국은 이제 활용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저 트럭을 추가로 중국으로부터 구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지금 개조를 계속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저 트럭에 저런 발사대 없이 곧바로 KN-08이나 KN-14가 실렸는데 네. 이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직접 이제 그 위에 발사관이 실려 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발사관 길이가 KN-08이나 14보다는 확실히 깁니다. 예. 그래서 이 길다는 것이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는 미사일도 길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네.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좀 그 길이가 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보면은 이게 아까 저 트럭 위에 실린 형태도 있었지만은 그 트레일러로 끌고 오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역시 그 만약에 발사 차량이 부족하더라도 트레일러라도 끌고 가서 설치해놓고 발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운용상의 가능성 같은 것들도 같이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면 지금 사진에서 보면은 이 KN-08 미사일인데 예. 이 미사일이 지금 무수단 발사 차량 위에 실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이 지금 삐쭉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무수단을 실는 그 11륜 차량 위에다가 지금 이제 KN-08을 싣고 갔다. 이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도 역시 소위 말해서 ICBM 발사 차량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안 그랬으면은 그 중국제 차량을 더 들여와서 운용할 수 있었겠으나 그게 아니라 저렇게 저런 무수단 차량에 활용했다는 것은 그런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요, 그다음에 보고 있으면은요, 이 궤도식 차량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궤도라는 것이 뭐냐면 보면 이제 지금 저런 것들은 바퀴식으로 돼서 이제 굴러가는 차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보면 이 미사일 등장할 때 제일 맨 앞단에 보면은 이렇게 탱크 같이 생긴 궤도에 돌아가는 차인데 그 위에 스커드 같은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실 스커드라고 하더라도 형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앞쪽 끝부분에 보면은 귀날개가 4개 달려 있습니다. 네. 카나드라고 해서 이렇게 날개가 4개 달려 있는데 예. 저렇게 해서 이제 정밀하게 어떤 이 위치를 좀 조절을 한다거나 할 그럴 능력이 좀 있고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면 저런 형태를 갖고 있는 미사일은 네. 이란이 갖고 있는 파타 110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커넥션을 좀 보여주는 일면이 아니겠나라는 그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미사일 발사 차량 자체는 트럭이 아니라 전차, 탱크를 개조해서 그 탱크 그 샤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만든 것이고요.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장점은 뭐냐면은 일단 험지라든가 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눈이 치워지지 않은 도로들 이런 데를 기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사일 발사대는 바퀴식으로 한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쏘고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저런 그 차륜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빨리 이 도피를 하고 이탈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저것을 왜 했느냐? 그만큼 차량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북한의 이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예. 저런 궤도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오늘 열병식에 신형 ICBM도 등장을 했고 대량의 전략 무기들이 동원이 됐는데 각각의 위력이 또 얼마 되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대충 파악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좀 예, 자, 일단은 예. 이게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그 전략 자산을 꺼집어낸 거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이 솔직히 그 뭐냐 지금 무수단 발사 차량 같은 것도 뭐 한 20대 정도가 좀 못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ICBM 발사 차량 그 중국에서 들어온 거 이거 6대밖에 없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게 다 한계였다는 걸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되려 이제 북한은 그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늘려나갈지를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북극성 같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최소한 한 6개 정도는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새로운 재래 무기 체계를 등장했다기보다는 저는 이번에 열병식을 사실은 전략군을 위한 열병식이 아니었나 북한. 그래서 전략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삼은 열병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열병식에서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해야 될 게 미사일은 미국이나 일본 이런 그런 특정 국가들을 겨냥한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열병식에 대거 등장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일부를 보면 이제 방사포가 그 다양하게 이제 또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 결국 우리로 치면 이제 다련장 로켓포라고 하는 것인데요. 파이프에 여러 발의 로켓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을 이제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방사포가 다양하게 등장한 것은 대남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을 최대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300mm 방사포가 또 등장한 것은 결국 이 방사포가 사거리가 훨씬 더 과거보다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북한은 또 주장하기 위해서 300mm 방사포를 등장시켰고 결국 그것은 남한을 한국을 압박하는 그런 용도로 방사포를 등장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ICBM이나 또는 KN-58이나 또는 KN-14 같은 경우는 미국을 겨냥한 예. 그런 미사일들을 그 이번에 퍼레이드에 동원하면서 명확하게 이번 열병식은 미국과 한국 좀 더 나아간다면 일본까지 겨냥한 그런 용도로 이번 열병식이 준비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한 2년 전에 북한이 SLBM을 만든다 이런 보도가 있었을 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웃어버렸잖아요. 아니 북한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지금 SLBM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미중령 불러 인도 한 6개 국가밖에 없거든요. 예.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예. 지금 우리가 자주 이런 퍼레이드를 보고 그 화면에서 봐서 그렇지 사실 SLBM 하나만 해도 작년에 거의 성공을 시켜버렸잖아요. 이것만 해도 정말 깜짝 놀랄 일이고 그것이 지난 2년여 만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키워드가 뭐냐? 주체 무기를 대량 이런 전략군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또 하나의 해석을 하면 주체 무기다. 김정은이 강조한 주체 무기를 대량 등장시켰고 이 아까 그 지대함 미사일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의미가 만만치 않죠. 항모가 오는데 그 지상에서 타격할 수 있는 함정을 향해서 그만큼 어느 정도 함정을 맞추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예. 그 정확도가 엄청나게 정확해야 그걸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좀 과시해 보려는 그런 의도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SLBM 말고 ICBM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예. 계속 그 방향으로 안에 아까 물론 퍼레이드에 나올 때는 안에 빈 것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장전을 하거나 이러면 움직이다가 터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김정은이 있는 앞에서는 빈 것이 나올 수 있죠. 그 모형만 나올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오늘 그 열병식 결과를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앞서 최룡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축하 연설에 나서서 북한을 동방의 핵강국이다, 아시아의 로켓 맹주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핵전쟁에는 또 핵타격전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예. 엄포를 놨잖아요. 예, 실제 그렇습니다. 이번 상황까지
네, 자, 이것이 지금 북한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어떤 대결 상황이 되면요, 북한은 여기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는 이것이 그 자국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커다란 그 뭐라고 그럴까 이 저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늘상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것인데요. 이 벼랑 끝 전술을 그냥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에 맞게 활용을 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기 상황 긴장감을 높여놓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제 대화를 제의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방식들을 많이 활용을 해왔고요. 과거에도 지금 이런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이요. 예를 들어서 2002년에 그 미국이 저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이 북한에게 이제 얘기를 한 게, 야, 너희들 합의를 지키지 않고 지금 고농축 우라늄 개발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북한은 우리는 그런 적 없다. 해서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우리 그거보다 더한 거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2003년 중반에는 전쟁으로 끌고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연출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긴장이 살짝 고조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북한이 안 합니다. 아무 짓을.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2015년 그 지뢰 도발 때도 마찬가지로 8월 22일에 무슨 뭐 최후 통첩일자 정해놓고 마치 뭔가 타격할 것처럼 굉장히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난 다음에 막상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강한 대비 태세를 보이니까 북한은 이 최룡해, 그 황병서, 뭐 김양건 등 3인방을 내려보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형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어떤 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라는 식의 느낌으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네. 여기에 대응해서 그럼 우리는 뭐 조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야 웃기지 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는요 이제 시작한 겁니다. 더 강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뭐 전시 대비 태세를 뭐 내린다거나 그다음에 뭐 아니면 정말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가서 최후 통첩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뭐 혹은 좀 더 군사적 행동까지 같이 돌입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DMZ 쪽에 포격을 가하면서 위협을 한다거나 아니면 NLL 쪽에 포격을 가하면서 위협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끌고 갈 가능성 앞으로 지극히 높다.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부터 본 게임이 시작이 된 건데 하지만 최종적으로 북한이 그럼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려고 하느냐 그거보다는 아마도 이 긴장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게 하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최고의 압박과 개입을 핵심으로 한 대북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데 좀 어떤 내용인가요, 교수님? 지금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미국이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칼빈슨호 미국의 지금 3함대 항공모함인 칼빈슨호 전단이 동해로 지금 오늘 진입하는 걸로 되어 예. 있습니다. 그 항모 전단은 항공모함 플러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순양함, 구축함 이런 것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또 핵 추진 잠수함까지 한 2척까지 붙기 때문에 거의 이 웬만한 국가의 한 개 국가의 군사력에 맞먹는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북한을 강력하게 한편으로 압박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 나가느냐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한다. 또 하나의 수단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최대한 압박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지금 이제 무역 역조 현상이랄지 또는 그 환율 조작국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서 미중 간의 경제적인 부분에 상당한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루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압박한다면 미루겠다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중국에서는 지금 원유 그 파이프라인을 지금 잠그느냐 하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황구시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결국 그것은 미국이 중국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중국이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을 육차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본다면 네. 미국은 한편으로는 강경, 한편으로는 중국을 통한 압박.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북한을 옥죄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오늘 공개된 김정은의 모습 굉장히 여유로웠었는데 말씀처럼 이렇게 대외적인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과연 그 김정은의 속내는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김정은의 속내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번에 보면은 오늘 열병식에서도 그 미사일과 방사포를 중심으로 무기 체계가 지금 이번에 등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굉장한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 또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그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점에서 김정은은
겉으로는 상당히 아주 그것을 의연하게 대처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번에 핵실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오늘 핵실험한다, 또 엊그저께 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은 지금 호흡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강력한 그런 군사적인 압박 분위기 이런 과정들을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정은은 한편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좀 더 버는 이런 모습을 띠면서 현재 상황들을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도발 가능성도 좀 집중이 될 것 같은데 시기 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동아시아에 이렇게 미 항모 전단이 2개나 전진 배치된 이 사례가 20년이 좀 넘는 그것을 갖고 있는데 그때가 96년에 클린턴 행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했죠. 대만의 반중 정부가 집권을 하자 중국이 미사일 도발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전운이 감돌았을 때 항모 전단 2개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게 21년이 지난 지금의 한반도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고요. 김정은은 아마 이런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인해 장막에 가려져서 이게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 모를 수 있는데 김정은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인해 장막에서 이것을 김정은한테 알려야 이런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이 오늘 열병식 행사를 통해서 나온 그 워딩 그 자체로만은 지금 강경 모드로 가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의 엄중성을 김정은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6차 핵실험을 하면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것인데 네. 이거 아주 앞으로 한 열흘이 정말 한반도의 어떤 긴장의 어떤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되지 않겠냐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25일이 이제 북한군 창건일이기 때문에 이 날도 좀 주목이 될 것 같은데요. 6차 핵실험 도발 가능성이 네.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 열병식이요 원래 오늘이 아니라 25일 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그 추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거나 한 열흘 정도를 땡긴 건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뭐 미림 비행장 같은 데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던 인원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동원되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은 소위 그 이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한참 지금 미국의 어떤 전력이 모이고 관심이 집중되고 이때가 굉장히 지금 긴장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요거 뭐 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때 되면 지나갈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항모라는 게 내는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다 보면 항모 전단도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시기, 그러니까 한반도에 그 미국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전력이 굉장히 부족한 시기에 6차 핵실험 혹은 ICBM 발사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 절대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난번에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하고 이제 인터뷰할 때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항공모함보다 우린 더 대단한 게 있다. 잠수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뭐냐면 항모 이 전단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좀 사전적으로 던져놓은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잠수함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SLBM 뭐 핵미사일 쏘는 잠수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오하이오급이라 해서 토마호크 쏘는 이제 잠수함이 있는데 토마호크 미사일 잠수함 한 발에 154발이 들어가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은 것들을 전진 배치시켜서 북한을 압박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 같은 것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북한의 결국 궁극적 목적, 전략적으로 북한이 갖고자 하는 건 뭐냐? 결국 뭐냐면 그 핵 능력입니다. 미국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 그리고 이런 부분을 결국 추가 핵실험과 그다음에 ICBM 시험 발사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그다음에 획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절대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시기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놓고 앞으로 속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북한이 할 것이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지금 뭐 우리 정부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도발이 현실화가 된다면 네. 이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궁금한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에서 또 미국에 어떻게 협조를 할지 또 압박을 네. 강화를 할지 좀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역시 이제 또 하나의 키를 쥐고 있는 나라는 이제 중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없이도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핵 개발 저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한번 뒤집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실제 미국 독자적으로 하는 능력은 군사적 능력은 있지만 예. 그러나 나머지 능력에 있어서는 중국이 늘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계가 좀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유가 지금 거의 100% 지금 중국에서 북한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원유를 제한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제한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제 그 원유 수출량을 줄여가는 것이죠. 이제 이런 방법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금융 부분인데요. 북한이 모든 국제사회의 금융 또는 중국과의 금융에 있어서 중국은행을 다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중국은행과 그 관련된 부분을 중국이 정확하게 닫아버리면 북한의 국제금융 활동은 거의 정지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또 하나는 북한에서 지금 주민들의 생활 수준에서 봤을 때 거의 90%는 중국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공업 제품은 다 중국제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 경공업 제품들의 수출을 중단시키거나 이런 과정들이 발생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당한 불편함은 엄청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이런 무기들을 중국은 갖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북한을 압박 일변도로만 끌고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북중 관계에 또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가 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화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또 일정 정도 미국의 그런 입맛에 맞게 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흐름으로 중국은 당분간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지도부 입장에서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절대 반대한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 6차 핵실험 하게 된다면 그 김정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아라. 이런 그 신호들이 지금 계속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중국이 취하고 있는 또는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보면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북한 핵 문제에 6차 핵실험을 저지시킨다. 이것은 거의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을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군이 그 북한에 대응할 그런 무기를 구비하는 데만 4,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향후 좀 어떤 그 대응책이 필요한지 네. 말씀 좀 드려볼까요? 우리 군이 항상 북한이 어떤 새로운 무기 체계를 공개하면 그 쫓아가기식 전력 증강 이것으로 많이 비판을 받는데 우리 군의 그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좌절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사실은 공산권 국가에서 이렇게 자신의 전략적 무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군사적으로 그 어떤 외부의 시위 형태는 낼 수 그런 정치적 효과는 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자살행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여주지 않은 그런 전략적인 무기들을 우리들 나름대로 갖추고 있고 우리는 정말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쪽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국가고 우리는 국민들의 안전과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런 대비의 수준, 기대 수준을 굉장히 높이 잡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 군에 대해서 너무 좌절감이 드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자학적인 그런 판단이라고 보여지고 물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군이 뭐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그 위협의 이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대비도 차분차분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뒤에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그 동맹을 믿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과 채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선제 타격 얘기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걱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우리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는 건 영위해 나가는 거지만 우리는 언제나 전쟁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요. 만에 하나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이 뭐 방사포를 쏘고 장사정포를 쏘고 해가지고 뭐 서울에 공격이 되고 미사일 나라고 했을 때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대책들 같은 것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뭐냐.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정부가 지금 준비를 잘 해주고 잘 홍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홍보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렇죠. 혹은 이 괜히 쓸데없는 이런 어떤 걱정을 불러일으켜봐 걱정이 돼서 못할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다. 되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상시에 안 해놓고 있다고 한다면은 국민들을 그야말로 사지로 몰아넣는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대책들이나 방향들 같은 것들을 좀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부 발사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